네, 안녕하세요. 식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는 사실 우리가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뭐랄까 중요도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3월, 4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해 7월 세 번째 교육청 모의고사를 찍는 건데 교육청 모의고사가 올해 모의고사 문제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교육청 모의고사는 평가원하고의 어떤 난이도의 차이가 좀 꽤 많이 나서 살짝 솔직히 괴리감도 좀 들고 교육청 모의고사가 좀 너무 허무하게 문제가 끝나버린 이런 문항들도 많았다면 요즘 교육청 모의고사들은 그래도 문제를 좀 참신한 문제를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 모의고사 내시는 출제하시는 분들 파이팅 하시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좋게 문제를 잘 만드는구나. 물론 이제 이번 모의고사도 막 천체가 정말 막 센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중간중간의 문제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연계되어서 평가원에 나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을 좋은 문제들이 꽤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해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고 그냥 점수 막 얼마 맞았어. 에이, 점수 낮아. 그냥 말어.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서두가 너무 길면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지구계의 생성 과정.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단원이죠. 자, 이때 이 그림이요, 살짝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약간 노안이 와서 그런가. 자, 약간 이제 그림이 막 되게 비슷해. 특히 뭐가 비슷하냐면 여기서 철과 규산염 혼합물 요 그림하고 규산염하고 좀 자세히 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요걸 이제 비교를 하면 여기다 써줄게 헷갈리니까 요렇게 약간 선이 이렇게 있는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그 다음 요 부분. 요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철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규산염 혼합물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약간 비슷한 데 있잖아. 여기 그림 봐봐. 여기 D는요, 그냥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지. 요 부분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규산염입니다. 요거는 철이 없는 규산염을 얘기하는 거야. 규산염. 물론 이제 철은 조금 있겠지만 주로 이제 여기 멘틀 부분은 이제 규산염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지. 지구의 생성 초기에는 마그마 바다를 거치기 이전의 지구의 생성 초기에는 규산염과 철이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였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겉에 껍질 부분이나 중심 부분이나 밀도가 거의 비슷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온도가 높아지죠? 왜 온도가 높아졌죠? 미행성체의 충돌수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 지구가 전부가 액체 상태로 뒤덮인 시기가 있었는데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마그마의 바다의 시기였어. 근데 이제 이 그림은 조금 특이했던 게 마그마의 바다가 여기서 약간 나타나고 여기서 더 많이 나타나는 이런 느낌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완전히 액체 상태로 뒤덮여 있는 마그마의 바다가 어느 시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기 어디쯤이 이제 C 지점이 마그마의 바다 상태와 가깝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어쨌든 간에 마그마의 바다가 될 때까지는 온도가 증가하다가 다시 이제 지구의 온도가 뭐합니까? 점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그마의 바다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핵과 멘틀이 뭐 된다? 분리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럼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규산염 그리고 철의 혼합물이었던 지구가 마그마의 바다 액체를 거치면서 무거운 철이 가운데로 가라앉으면서 가운데 중심부의 밀도는 증가하고 표면의 밀도는 오히려 감소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지만 마그마 바다 이전에는 중심부의 밀도가 작았다가 마그마 바다 이후에는 중심부의 밀도가 커진다. 반면에 껍질 부분, 지구의 표면에 있는 부분만 따졌을 때는 이 마그마 바다 이전이 오히려 밀도가 크고 이유는 규산염만 남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됐나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오존층은요, 원시 바다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진 다음에 산소가 어느 정도 축적된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그제? 그러니까 얘는 너무 이른 시기야.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B보다 C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심부의 밀도는 B는 마그마 바다 이전, 자, 그 다음에 이 C는 마그마 바다 이후, 즉 여기서 이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된 상태니까 이때가 중심 밀도가 더 크겠죠. 그죠? 그래서 B보다 C가 크다. 이건 맞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지구 표면 온도는 A에서 D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A에서 마그마 바다까지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가졌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마그마 바다가 정확히 이 그림상에서 어디 있는지를 찍기는 힘들지만 B와 C 정도, 요 정도, C 정도의 마그마의 바다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증가한 건 아니잖아. 그치? 증가했다가 감소했죠. 지구가 식어가면서 지각이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니은으로 살 수가 있겠네요.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역시 이제 생명 가는 지대 문제인데요. 역시 앞번호에 많이 나오는 주제죠.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무난하게 쉽게 풀 수 있을 문제였으니까 컴팩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면은 생명 가는 지대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도 이 그림상에서 여기서부터 한 여기 정도까지를 생명 가는 지대의 범위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 그지? 그럼 이걸 잘 보면 여기가 대략적으로 거리가 한 요 정도,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가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명 가는 지대의 폭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태양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 지구가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 가는 지대에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1AU를 전후로 해서 생명 가는 지대가 나타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0.5AU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명 가는 지대라는 얘기는 이 중심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심별은 태양보다 질량이 작고 질량이 작은 주결성은 질량이 큰 주결성보다 광도도 작다. 광도가 작다는 얘기는 생명 가는 지대가 더 앞에 있고 폭도 더 좁아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 볼게요. 수명은 태양보다 A가 짧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결성의 특징은 질량이 작은 애가 질량이 큰 별보다 어떻습니까? 나머지 조건은 다 큰데 딱 하나 나머지 조건은 질량이 작은 애가 질량이 큰 애보다 더 작은데 딱 하나 큰 게 있죠. 수명은 더 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이 별이 우리가 태양보다 수명은 더 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태양보다 A가 짧다. 틀렸어. 자, 니은 C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C는 지금 생명 가는 지대에 속하니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디귿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A의 복사 에너지양. 자, 요거 요즘에 평가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유형이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생명 가는 지대에 있으면 이 행성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양은 어때요?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차피 생명 가는 지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의 구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질량이 작으면 별의 질량이 작으면 생명 가는 지대는 앞에 있어. 그지? 별의 질량이 크면 생명 가는 지대는 더 뒤에 있어. 그지? 그러면 어차피 이 거리가 그 온도를 고려한 거리이기 때문에 질량이 작은 애가 있을 경우에 생명 가는 지대가 앞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행성이 받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와 그지? 질량이 큰 별일 경우에 생명 가는 지대가 뒤에 있는 경우 이때 이 행성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동안에 받는 에너지량은 어떨 수밖에 없어? 동등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A의 복사 에너지량은 C보다 B가 많다라고 돼 있는데 자, C가 당연히 생명 가는 지대에 있고 더 멀리 있고요. B는 생명 가는 지대보다 더 앞에 있으니까 B가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A의 복사 에너지량은 C보다 B가 많다. 요거는 맞는 건데 선생님 설명한 거하고 이거 풀이는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선생님 설명한 것은 좀 더 어려운 내용까지 설명을 한 거야. 알았지? 별이 중심별이 다르더라도 예의 생명 가는 지대에 있는 행성과 예의 생명 가는 지대에 있는 행성은 어떻다?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어떻다?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왜? 같은 생명 가는 지대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별 안에 이제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가까이 있는 애가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좀 설명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C보다 B가 많다. 맞는 거.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죠.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망가니즈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 EBS에서도 종종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만들어지고요. 망가니즈 단계도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보다 망가니즈 단계는 더 깊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그래도 이 점으로 되어 있는 얘가 이제 비발견 지역이잖아.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고 둘 중에 하나는 망가니즈 단계인데 자, 이 B가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이 지점은 비교적 육지하고 비슷한 위치에 찍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정말 수심이 얕은 연안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깊은 바다를 얘기하는데 비교적 여기쯤에 찍힌단 말이야. 그 쉽게 얘기하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우리나라 동해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스 하이드레이트지.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망간이 단계는 어떻게 정리돼 있었죠? 태평양 중심 쪽이나, 그지? 이렇게 좀 바다의 어떤 중심 부분에 많죠? 심해져. 매우 깊은 분지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빗금침 요 부분이 바로 망가니 단계, 망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망가니즈 단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저온의 고압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가스 하이드레이트보다 망가지 단계가 더 수심이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A는 대륙붕에서 생성된다라고 돼 있어. 아니죠. 망가지 단계는 수심이 매우 어때야 돼? 깊어야 되기 때문에 대륙붕은 수심이 얕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건 틀려. 됐죠? 쌤, 그러면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대륙붕에서 생성된다는 맞습니까? 자, 정확히 얘기하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대륙붕에서 일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정확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주로라는 말이 나온다면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주로 대륙붕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망가지 단계보다 수심이 좀 얕을 뿐이지 심해져인 건 맞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깊은 환경이기 때문에 주로 대륙붕에서 만들어지진 않죠.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망가지 단계를 물어봤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는 저온고압의 환경에서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온고압 맞습니다. 둘 다 저온고압이에요. 디귿 A와 B는 모두 바다에서만 발견된다. 이거 다 정리했죠? 이 정도 지역은 정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펜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바다에서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얘는 어디서도 나타나? 영구 동토층.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었지? 영구 동토층이라고 하는 얼어있는 땅에도 일부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서도 일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만 때문에 틀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다. 정답은 니은이 정답.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4번 문제도 뭐 쉽게 자료만 해석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컴팩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이제 발전량 전체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니까 발전량 전체가 뒤에 숫자는 거의 같은데 5.61, 5.62, 5.77 약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발전량이 해가 지남에 따라서 발전량이 조금씩 증가는 해요. 그죠?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전량이 증가한다고요. 그지? 자, 근데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을 보게 되면 태양광은 3.98, 그지? 그 다음에 5.12, 그 다음에 7.06, 얘도 증가를 하네. 풍력 발전도 증가하네, 얘도, 그지? 근데 일단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관계만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뒤에 숫자가 똑같은 상태에서 태양광이 해마다 증가하는 게 풍력발전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일단 기억을 보게 되면 풍력 발전량에 대한 태양광 발전량의 비기 때문에, 그지? 풍력 발전도 증가를 하고 태양광 발전도 증가를 하는데 태양광 발전의 증가가 더 커. 그죠? 그러면 분자값이 더 커지니까 증가하고 있다.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니은 전체 발전량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전체 발전량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맞는 거죠. 자, 디귿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한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자, 태양광, 풍력 발전. 그런 에너지가 뭐죠?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지? 지속 가능하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그지? 친환경 에너지가 아닌 뭐 소모가 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재생 불가능.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자, 이제 안식과학, 사태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이거는 우리가 사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탐구자료 활동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건 뭐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라 평가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보자. 뭐 이 실험 과정을 보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제 모래를 이렇게 채운 다음에 이 아래 칸이 있는데 이 아래 칸에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모래가 이렇게 쭉 빠져나갈 거라고. 그럼 이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파이면서 모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더니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더 이상 얘가 모래가 흘러내리지 않는 상황이 됐다 이거야. 됐죠? 그럼 당연히 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경사각은 딱 어디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안식각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 즉 이 세타1은 경사각이 안식각과 같아진 상태니까 우리는 세타1을 이 모래에 뭐라고 볼 수가 있다? 안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각이니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모래나 이 밑으로 흘러내린 모래나
물질의 상태가 똑같단 말이야. 얘는 뭐 물을 포함했거나 아니면 입자가 다르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야. 똑같은 가는 모래라고 했을 때, 그지? 그럼 똑같은 모래가 흘러내린 거니까 여기서도 안식각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어떤 물질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식각은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이건 안식각이 똑같아야 돼.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니까 이때의 안식각은 여기가 안식각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경사각이 안식각이 될 테니까. 그럼 여기가 안식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를 세타2라고 봤으니까. 그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세타2라고 하는 요 녀석은 그지? 세타1이 안식각이니까 그지? 90 마이너스 세타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 세타1이 뭐라고요? 안식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 원리를 나타내는 거네. 그지? 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학생들이 어렵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 정말 평가한스러운 문제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지? 좋은 문제는 좋은 문제라고 인정해줘야 돼. 칭찬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기역은 60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문제. 기역은 60도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 표현을 안 했지만 기역은 가는 모래 갖다가 실험했을 때거든요. 근데 가는 모래로 실험했을 때 세타2가 얼마냐면 60도예요. 그럼 세타2가 60도야. 얘가 60도면 얘는 뭐가 되겠어? 30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 됐지? 자, 그 다음 니은. 자, 안식각은 가는 모래보다 굵은 모래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굵은 모래로 실험했을 때 세타2는 55도였거든요. 그럼 굵은 모래로 실험했을 때 세타2가 55면 세타1 안식각은 몇 도가 돼? 35도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가는 모래 같은 경우에는 그치? 가는 모래 같은 경우는 안식각이 30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굵은 모래 같은 경우는 안식각이 몇 도가 나온다? 35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사실은 평가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실험 과정 안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우리가 이렇게는 정리해둬야 돼. 일반적으로 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자가 작은 경우보다 입자가 클수록 안식각이 커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알았지? 입자가 작은 경우보다 커질수록 안식각이 증가한다. 왜 안식각이 증가하느냐? 이쪽으로 갈수록 굵은 모래로 갈수록 마찰력이 더 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고요. 마찰력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버틸 수 있는 각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안식각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즉 마찰력이 클수록 안식각이 큰 거고요.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이 입자만 달리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자가 클수록 사면의 입자가 클수록 안식각이 커진다.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물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고요. 입자도 달라지면서 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료대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요거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안식각은 가는 모래보다 굵은 모래가 크다. 맞고요. 모래를 2리터로 실험하면 세타1은 2배 커진다라고 했는데 자, 얘들아 모래가 1리터건 2리터건 몇 리터가 되던 간에 물질의 상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식각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2배 커진다는 틀렸어. 이건 우리가 평가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추가적으로 마무리를 좀 멘트를 좀 날리자면 이 문제 자체의 의도는 이 실험 결과를 보고서 가는 모래보다 굵은 모래의 안식각이 크구나라고 판단해서 푸는 게 정석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물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자가 클수록 안식각이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아름다운 한반도 문제 나왔네요. 아름다운 한반도 문제. 부안 채석강 해식동굴입니다. 자, 해식동굴, 해식절벽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깎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때 책을 쌓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 기역 줄무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반듯반듯하게 줄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층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해식 절벽이라든가 해식 동굴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수권과 무슨 권? 직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니까 영월 석회동굴인데 강원도, 충청북도, 단양 쪽 여기서 나타나는 석회동굴은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을 녹여서 만들어지는 화학적 풍화 중의 용해작용이었고요. 그죠? 이런 물의 용해작용에 의한 얘도 역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다. 그제? 요거는 얘네들의 공통점이 되겠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파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암석을 계속 깎으면서 동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무슨 풍화가 좀 더 우세하다? 기계적 풍화가 좀 더 우세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자, 물의 용해작용이니까 화학적 풍화가 좀 더 우세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기억. 자, 기억은 층리이다. 맞아요. 가와 나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맞아요. 화학적 풍화작용보다 기계적 풍화작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은 가이다. 맞습니다.
가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얘가 가, 얘가 나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화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화산이 분출했을 때는 고체, 액체, 기체가 다 나온다. 그지? 그래서 화산가스가 바로 기체 성분. 그지? 그 다음에 이 화산가스 중에서 요거는 우리가 아마도 평가원의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냥 물어본 것 같은데 화산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거 이거 외우라고 그랬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H2O. 수증기가 가장 많아. 그 다음에 넘버 2, 두 번째로 많은 거 CO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 다른 건 몰라도 요거 두 개는 꼭 외워두세요. 됐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H2O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이산화탄소다. 그 다음에 화산 분출 중에서 화산 세설물이 있는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특히 이 화산재에 의해서 지구의 반사율을 뭐 할 수 있다? 반사율을 높인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용암은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인데 얘네들 구분하는 기준은 유문암질 쪽으로 갈수록 뭐의 함량이 많아진다? SiO2의 함량이 많아지고요. SiO2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밝은 색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몰라서 얘기하자면 유문암질 쪽으로 갈수록 산성, 현무암질 쪽으로 갈수록 염기성을 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CO2가 아니라 수증기가 가장 많아요. 틀렸습니다. 니은, 가는 입자 크기로 구분한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가는 입자 크기로 구분한 것이다. 맞죠? 나에서 SiO2의 함량이 가장 낮은 것은 현무암질이다.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된다. 4번입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비천체를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어디까지를 대체 암기를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건 암기를 해야 됩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하셨는데 암기해야죠.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수업을 듣기가 싫다. 아니면 들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평가원에 나왔었던 것은 암기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평가원에 나왔었던 건 무조건 암기를 해줘야 돼. 알았지?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시면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판구조론 문제 나왔는데요. 자, 판구조론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딱 봐도 알겠죠? 여기 부분이 자, 판과 판이 벌어지고 있는 발산경계, 즉 해령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역시 발산경계, 해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었죠? 해령과 해령 사이에 여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변환단층이라고 얘기했었지? 변환단층이고 이 변환단층은 얘들아 보존경계였죠. 그치? 그래서 이 변환단층이 보통 해령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 변환단층은 바닷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변환단층이 발생됐다도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챙겨두시고 이때 이 변환단층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존경계고 무슨 지진밖에 없다? 천발지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에 자 여기 A 부분은 해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발 지진도 있지만 여기서 마그마가 나오는 화산 활동도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죠? 자, 우리 기억부터 볼게요. A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한다. 그렇죠? 발산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부, 수렴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B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자, 방금 얘기했죠? 보존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없고 천발 지진만 나타납니다. 참고로 이 그림에서 가끔 여기 부분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하고 여기 부분은 변환단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지진은 요 구간에서 많이 나타나지 여기랑 여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어쨌든 이건 틀렸어. 디귿. 해양 지각의 나이는 B보다 A가 많다. 뭐 당연히 A는 해령이 있으니까 지각의 나이가 젊겠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증가한다. 따라서 B보다 A가 적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틀렸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였어요. 자, 9번 문제 가봅시다. 이 9번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9번 문제 자체가 조금은 특이했던 것은 이제 태평양을 주로 많이 물어보는데 대서양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류의 명칭을 이제 외워둬야 되는데 해류의 명칭은 기본적으로 태평양의 북방부와 남방부 정도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알았지? 태평양의 북방부와 남방부는 꼭 외워두시고 대서양 같은 경우도 외워두면 안전하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서양에서 해류의 명칭을 물어보는 문제는 조금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해류의 명칭을 모르더라도 얘가 한류냐 난류냐 정도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외워두는 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태평양, 북태평양, 북쪽의 태평양, 그 다음에 남방부의 태평양, 그 다음에 대서양은 북방부의 대서양 정도는 암기를 해두는 게 조금은 안전하다. 됐죠? 자, A는 한류, C는 난류이다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태평양은 아니고 대서양이지만 A 같은 경우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난류지. 우리가 태평양으로 얘기하면 쿠로시 해류하고 되게 유사한 거지, 그치?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고위도에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C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뭐에 들어간다? 한류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태평양으로 얘기하면은 캘리포니아 해류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여기서 이 난류, 이쪽으로 올라가는 대서양에서 이 난류는 우리가 멕시코 만류라고 얘기합니다. 멕시코 만류.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가는 이 한류는 우리가 이제 카나리아 해류라고도 얘기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대서양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명칭을 몰라도 풀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기억해 두십니다. 자, 그래서 A는 한류, C는 난류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네요. 틀렸어요. B와 D는 편서풍 영향을 받는다. 자, B는 얘들아, 얘는 뭐라고 합니까? 태평양에선 얘를 뭐라고 하는데? 북태평양 해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게? 북대서양 해류야. 편서풍 영향 받는 거 맞지? 그 다음 얘는 누굽니까? 60도 근처에서 이렇게 남극 대륙을 쭉 순환하는 해류. 그제? 해류 중에서 수평적 규모가 가장 커서 남극 대륙을 쭉 한 바퀴 도는 해류. 남극 순환류. 똑같아요. 그럼 얘하고 얘는 둘 다 무슨 풍의 영향을 받았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지? 남극 순환류는 이미 기출에서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B와 D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맞고요. 아열대 표층순환의 분포는 북방부와 남방부가 적도를 경계로 대칭적이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건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 약간 심화 과정이긴 한데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방부하고 남방부가 완벽한 대칭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문제를 낼 때는 완벽한 대칭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대칭적이다. 대체로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여기는 대칭적이라고 했으니까 완벽한 대칭이 아니더라도 대칭적이므로 이건 맞는 질문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됐죠? 자, 10번 볼게요. 이 10번 문제는 제가 잠깐 봤더니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10번 문제는. 이게 이제 아마 정답률이 뭐 30몇 % 이랬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오답률이 높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 지문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자, 일단 보자. 우리가, 자, 이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얘기하는 이제 온대저기압은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고, 보통 이제 정상적인 온대저기압이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앞에는 이제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고, 뒤에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는 이러한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온대저기압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가는,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온대저기압이야.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풍향을 따질 때는요,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라고 이건 꼭 외워둬야 됩니다. 알았지? 이 원리 자체는 G2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전향력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는 정도만 기억해도 좋은데, 암기할 건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제 남방부는 얘기가 다르지, 반대가 되겠지만, 북방부 기준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와. 그래서 이 10번 문제를 틀린 애들이 어떻게 틀렸냐면 그냥 외운 거지. 온난전선 앞에서는 남동풍. 그지? 여기 사이에서는 남서풍. 그 다음에 한랭전선 뒤에서는 북서풍. 이렇게 외워서 자꾸 풀다 보니까 그림이 틀어졌을 경우에 그냥 걸려드는 거야. 얘가 남동풍이고 남서풍이고 북서풍인 이유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를 생각해서 그려보라고 내가 꼭 얘기를 했었잖아. 태풍도 마찬가지고. 그치?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봐봐. 이 그림은 지금 여기가 한랭전선인 건 맞는데 지금 살짝 겹쳐있는 회색전선이죠. 그죠? 근데 이 그림상에서는요, 한랭전선 뒤쪽에 A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이 A의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한랭전선 뒤쪽이니까 북서풍 이렇게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A는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 중심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편을 해볼까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 거야. 약간 남풍 계열이라는 거지.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마도 이거 틀린 학생들은 여기를 한랭전선 뒤니까 북서풍 아니야? 나 그렇게 암기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 위치에서 여기 찍혀 있다는 얘기는 남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지. 오히려 이쪽에 찍혀야 북서풍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랬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A 지역에는 북서풍이 분다. 이건 틀린 거야.
남풍 계열이 분다라고 해야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문. 날은 가보다 12시간 전의 일기도이다 라고 했는데 온대저기압은 어쨌든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해에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자, 지금 그림상에서 여기 찍힐 때보다 여기 찍힐 때가 더 동쪽으로 갔죠? 그래서 나에서 가로 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 됐죠? 그림이 약간 좀 흐리긴 한데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 한반도가 지금 여기쯤 있는 거지. 그지? 한반도의 왼쪽에 있다가 이쪽에 한반도의 오른쪽으로 넘어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나 다음에 가다. 그래서 얘가 12시간 전, 얘가 12시간 후입니다. 그럼 맞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디귿. 온대저기압의 세력은 자, 요거는 EBS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런 거 뭐 하라고요? 자료대로 분석을 해야 돼. 근데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도움을 좀 주자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돼 있을 때보다요. 온대저기압이 뭐랄까 살짝 여기가 겹쳐있는 회색 전선이 살짝 나타날 때가 세력이 더 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푸는 거고 우리가 항상 지원은 자료 그 자체를 뭐 해야 돼? 분석해서 풀어야 되겠지. 세기력을 얘기할 때는 태풍이건 온대저기압이건 항상 중심부의 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이 세다라고 우리가 정리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여기 988 보이죠? 그럼 이 중심부의 기압은 988보다 약간 낮은 정도고요. 여기는요 992가 보이니까 얘는 992보다 약간 낮은 정도니까 가에서 저기압 중심부가 더 기압이 어때?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나에서 가로 가면서 저기압이 더 세졌다, 세력이 세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나보다 가가 크다 맞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건 내가 확인해 봤더니 5번으로 찍은 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기억을 이제 틀려서 틀린 애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냥 한랭조선 뒤에서는 북서풍 이렇게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대로 바로 푸는 거야. 그지? 여기는 한랭조선 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남쪽이 찍혀있기 때문에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지. 됐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는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나도 이제 풀어보고서 너희들한테 해설 강의를 할 거 아니니 푸는데 선생님이 자꾸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이 눈금을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눈 아프고 뭐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나보다 눈이 좋으니까 금방 풀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보자. 그냥 해석할게요. PM10 요건 PM2.5예요. 그죠? 보통 이제 PM을 얘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평가원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입자의 크기를 가지고 PM 갖다가 많이 따지죠. 그쵸? 그래서 PM10, PM2.5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문제에서도 월 평균 PM10과 PM2.5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한번 보자고요. 기억 5월에서 7월로 가면서 월 평균 PM10의 농도는 감소한다. 자, PM10이니까 요걸 보는 거네. 5월에서 10월로 가면서 자, 이쪽으로 쭉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PM10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죠. 경향 자체가 물론 여기서 살짝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소한다.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아이고 쏘리. 자, 10월이 아니구나. 어쩐지 약간 좀 이상하더라. 5월에서부터 실수했어요. 7월이죠. 7월이니까 여기쯤이죠. 그 여기는 감소한다. 맞죠? 내가 계속 고민했어요. 여기 살짝 올라가는데 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7월까지니까 무조건 감소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지문 대구의 PM2.5 농도는 3월보다 11월이 높다. 뭐 그냥 해석하는 거네요. PM2.5 보고 자, 몇 월하고 몇 월? 3월하고 11월. 3월 여기 있고 11월 여기 있네. 근데 어디를 물어봤어? 대구를 물어봤어. 나 이런 거 진짜 잘 안 보여. 대구 이게 사각형이지? 한 요 정도. 얘는 11월은 한 요 정도. 그럼 지금 봤을 때 대구는 여기 지점보다 여기 지점이 약간 더 위에 있습니다. 그지? 농도가 누가 더 높다? 11월이 더 높다. 11월이 높다? 맞는 질문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PM2.5 PM2.5의 농도의 연중 변화폭이라고 돼 있어요. 인천하고 광주를 비교하래요. 나 이것 때문에 눈 아프더라고요. 잠깐 지워보고 얘기해보자. PM2.5니까 요 나를 보는 게 맞는데 그지? 그 다음에 뭐를 물어봤냐면 연중 변화폭을 인천하고 광주를 비교했는데 인천은 동그라미죠. 그럼 인천은 이렇게 쭉 경향을 봤을 때 가장 낮게 떨어져 있는 게 한 여기쯤인 것 같아. 그지? 한 여기쯤? 여기 어딘가가 가장 낮지 지금? 여기보다 여기 좀 낮으니까. 그 다음에 가장 높게 이제 올라와 있는 부분을 찾으면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부분은 한 여기쯤. 뭐 여기도 좀 높네요. 한 여기쯤. 뭐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높네. 그치? 어쨌든 간에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가 연중 변화폭이야. 최저와 최고의 농도의 차이가 한 요 정도 두께의 차이가 난다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인천 했죠? 광주를 보게 되면 광주는 삼각형이죠. 광주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지금 그림상에서
광주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한 8월쯤, 그지? 8월쯤인 것 같아요. 8월쯤 여기쯤에 찍혀, 여기쯤에. 그지? 여기쯤에 찍히고. 그 다음에 가장 높았을 때는 어디쯤 찍히냐면, 3월 달에 보게 되면 3월 달에 한 여기쯤 찍히네.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찍히는데, 그 무슨 말이냐? 최저일 때는 인천하고 광주가 거의 비슷해. 그지? 근데 최고일 때가 얘가 살짝 더 높잖아, 이렇게. 그지? 그래서 연중 변화폭이라는 얘기는 최저일 때와 최고일 때의 이 변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 더 광주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네. 변화폭이. 그래서 인천보다 광주가 크다 맞는 겁니다. 난 이런 문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런가 노안이어서 그런가 천체 20번 문제도 더 무섭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역,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12번 문제 볼게요. 엘니뇨 문제 나왔네요. 자, 엘니뇨 문제 나왔는데 엘니뇨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컴팩트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 보게 되면 12번 문제에서 가를 보게 되면 여기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구름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상승력이 나타나고 구름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그치? 그러면 이제 봐봐. 동태평양하고 중앙태평양 쪽에 지금 구름이 많으니까 원래 정상기 때는 동태평양이 고기압이었는데 엘니뇨가 발생하게 되면 동태평양이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강수량이 많아지게 되지. 그러니까 가가 바로 엘니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엘니뇨. 참고로 내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동태평양에서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중앙태평양이 같이 움직여. 그래서 엘니뇨는 항상 강수량이든 기압이든 수온이든 항상 여기까지 같이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정상기가 되겠네요. 정상기, 평상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라니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문제에서 평상시 아니면 엘니뇨라고 했으니까 얘가 엘니뇨니까 얘가 평상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문제 바로 갈게요. 자, 누가 누구보다 큰 거래요? 가보다 나일 때 큰 값을 가는 거래요. 자, 그럼 가보다 나일 때 큰 값을 가는 거니까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된 거니까 요거 무역풍의 세기는 나가 센 거 맞네? 자, 니은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 자, 강수량은 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거 틀렸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적도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 차. 자, 평상시 때는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무역풍이 가기 때문에 좀 많이 났는데, 그죠? 엘니뇨가 발생하면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높이의 차이가,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나가 더 크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진짜로.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아마 천체 솔루션에서도 한번 짚어줬던 건데 이 문제에서 기역 지문을 몰랐던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거야. 자, 일단 기역 지문이 뭔지를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A의 관측 파장은 주로 산소와 질소의 원자 및 분자에 의해 흡수된다. 자, 이게 대충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천체 아마 솔루션 테크트리 수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너희들 전리층이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내가 아마 심화 수업으로 전리층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전리층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자외선 같은 경우는 누가 흡수하죠? 오존이 주로 흡수하죠. 그죠? 적외선 같은 경우는 온실기체가 주로 흡수합니다. 가시광선은 대기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지표까지 도달을 하죠. 그럼 너희들 이런 생각을 했어야지. 그럼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고 강한 감마선이나 X선은 대체 어떻게 지구 내부로 들어오지 않을까? 어떻게 인간한테 유해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야 된단 말이야. 이 감마선과 X선을 차단하는 곳이 바로 뭐냐면 전리층에서 주로 차단하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물론 이제 벤 앨런데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장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전리층을 주로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표가 이렇게 있어요. 지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지구에 이제 대기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대기야. 대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지구 대기에 산소라든가 질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지? 태양에서 들어오는 전자기파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 중에서 짧은 파장, 특히 강한 파장, 감마선이나 혹은 X선 같은 이러한 짧은 파장이 이 지구에 있는 산소 분자나 질소 분자 이런 원자나 분자들을 빵 하고 때리는 거야. 그럼 이런 원자들을 빵 하고 때리게 되면 얘들아 분자나 원자가 강한 에너지를 딱 맞게 되면 양성자하고 전자로 분리가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화학에서 이온화됐다. 다른 말로 전리되었다. 그래서 여기 전자라든가 양성자 같은 것들이 전자들이 특히 이렇게 밀집돼서 이렇게 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이온층. 이온이 됐다고 해서 이온층.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전리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아마 보통 공부를 꼼꼼히 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전리층은 뭐까지만 공부했을 가능성이 높냐면 장거리 무선 통신에 이용된다. 이걸로 끝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끝내지 않고 이 문제에서는 이온층, 전리층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게 바로 기억 지문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얘가 전리가 되면서 X선과 감마선이 지표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여기서 흡수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A의 관측 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A가 감마선이니까 감마선이나 X선은 요렇게 흡수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억 맞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니은 B는 여러 대를 연결하여 하나의 만원경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나오죠? EBS에서 전파 만원경은 여러 대를 이용해서 그제 이걸 뭐라고 얘기해? 간섭계라고 얘기합니다. 간섭계. 전파 만원경을 여러 대를 간섭계를 이용해서 여러 대를 설치해가지고 분해능을 향상시키는 거죠. 특히 분해능이 좋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분해능이 향상돼요. 됐지? 그래서 간섭계를 이용해가지고 분해능을 좋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대를 연결한 방법을 쓴다. 맞아요. 온도가 낮은 성간물질에 관측해. 온도가 낮을수록 에너지는 약하니까 파장이 길어야 돼. 그지?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약해. 온도가 낮아. 그래서 온도가 낮은 물질을 볼 때는 당연히 전파가 유리하다. 감마선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B보다 A가 적합하다고 틀렸네. B가 더 적합해.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칠판 정리를 좀 하고요. 14번부터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칠판 정리했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쉬었고요. 제 입장에서. 자, 어쨌든 간에 14번부터 이어서 설명을 쭉 하도록 할게요. 14번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설명이 좀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 최대한 선생님이 문제에서 풀기 위한 내용만 딱딱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좀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설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봅시다. 자, 이러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푸는 문제, 이러한 그림은 우리가 이제 이미 평가원에서도 출제가 된 바가 있었고 EBS에서도 해마다 조금씩 나오는 추세였기 때문에 자료 자체가 신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출이나 EBS를 꼼꼼하게 분석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자료의 어떤 신선함을 떠나가지고 이런 자료 해석 문제는 평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자, 여기가 이제 북극 근처거든요. 북극. 여기는 남극 근처야. 그치? 여기는 남극 근처지. 자, 그랬을 때 북극 근처를 보게 되면 자, 북극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남극보다 있잖아. 남극보다 일반적으로 숫자들이 좀 큰 숫자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써 있는 숫자는 자, 예측값에서 이산화탄소량이 2배로 증가했을 때 예측값에서 자, 뭐를 뺀 거지? 현재 기온, 현재를 뺀 거야. 그럼 당연히 예측에서 현재를 빼게 되면 이 값은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산화탄소량이 2배로 증가했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보다 기온은 무조건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플러스이긴 한데 이 값이 더 크면 클수록 그 위도 때는 상승 정도가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플러스이긴 하지만 이 숫자가 작게 나타나면 상승을 많이 하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그럼 전반적으로 북극 근처가 남극 근처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정도가 더 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위도로 월로 따졌을 때 여기가 지금 여름철이잖아. 자, 조심해야 될 것은 북반구 입장에서는 6월, 7월, 8월이 여름이야. 그지? 그 다음에 1월 달이나 12월 달이 겨울이야. 그지? 그럼 북극은 어쨌든 북반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름철에는 2, 4 좀 올라간 숫자가 좀 많지 않아? 근데 겨울철을 보게 되면 14. 그지? 여기 16, 14. 아, 겨울철이 북극 입장에서는 여름철보다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 그럼 봐봐. 북극 입장에서 따졌을 때는 우리가 기온의 연교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름과 겨울의 기온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여름이 겨울보다 온도가 높아. 그럼 요만큼이 연교차야. 근데 북극 입장에서는요. 여름의 기온도 조금은 상승은 했지만 겨울의 기온의 상승이 더 폭이 컸으니까 겨울과 여름의 차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즉 북극 입장에서는 연교차가 감소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요거 가지고 문제 들어가 볼게요. 평균의 수면은 상승할 것이다. 당연히 지구 온난화적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평균의 수면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극지방의 빙하가 녹았고 해수면이 열팽창했다. 이렇게 보시면 해수가 열팽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니은 60도의 기온 연교차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 자, 60도 N이면 여기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치? 여기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쯤을 쫙 이었을 때, 자, 연교차라고 물어봤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북극을 얘기했지만 거의 비슷한 관점이에요. 60도에서 여기 겨울 쪽을 보게 되면 8이나, 그치? 요쪽 뭐 8, 6, 요 정도가 보여요.
근데 6, 7, 8월은 여름이니까 여름을 봤을 때 여기 부근은 겨울에 비해서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겨울이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갔고 여름은 올라가긴 했지만 겨울보다는 조금밖에 안 올라갔으니까 위도 60도 N에서는 연교차가 어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작아졌다고 말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틀렸어요. 디귿 볼게요. 겨울철 극지방의 기온 변화량은 북방부보다 남방부가 더 크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겨울이라고 한다면 북방부 입장에서는 1월 달이나 12월 달이 겨울이지만 남방부 입장에서는 6월, 7월, 8월이 겨울이거든요. 그죠? 그럼 남방부 입장에서는 남극 쪽은 여기가 겨울철이야. 그치? 북극 입장에서는 여기나 여기가 겨울철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6, 8인데 여기서는 12, 14, 16 요 정도니까 북극 쪽이 기온이 더 많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북방부보다 남방보다 더 크다. 북방부가 남방보다 더 크다. 요거는 맞는 지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 잠깐만. 변화량은 북방보다 남방보다 더 크다가 아니지. 북방부가 더 크니까 이건 틀렸지. 그치? 잘못 설명했어. 북방부가 기온 상승이 더 컸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기온 변화량은 북방부보다 남방부가 더 작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틀린 겁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게요. 자, 15번 문제는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화성과 지구의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순행, 역행, 순행 행성의 시운동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감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공전 속도가 화성보다 빨라. 그래서 지금 이 실험 과정에서 이 파인 이 홈의 간격이 지구를 더 넓게 잡은 거고요. 같은 시간 동안에 화성은 조금씩 가니까 이 홈의 간격이 좁게 나타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있잖아. 자, 서에서 동으로 갈 때를 우리는 순행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를 적경, 증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렇게 1번에서부터 3번 정도까지는 순행이 나타났고요. 다시 여기서 3번에서 4번을 지나 5번으로 가는 요 단계는 역행이 나타났고 다시 5번에서 6번을 지나 7번으로 가는 요 단계는 다시 뭐가 됐어? 순행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순행과 역행의 사이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3번과 5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U라고 얘기하고요. 역행이 한 번 나타났다는 얘기는 U가 몇 번? 2번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알겠지만 요 4번에 있을 때 요 4번이 지금 보면은 역행 구간에서 거의 정중앙에 위치거든요. 이 4번에 있을 때는요. 지구 4번 여기, 화성 4번 여기고요. 자, 이때가 우리 암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역행의 중앙 쪽에는 뭐가 있다?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어디 위치? 충에 위치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지. 그래서 외행성은 충을 전후로 해서 뭐가 나타난다? 역행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1번에서 7번까지의 화성 겉보기 운동은 서동서로 이동하였다. 자, 1번에서 7번까지니까 정확히는 서동서가 아니라 서에서 동으로 갔다가 동에서 다시 서로 갔다가 다시 서에서 동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니은 지구 공전궤도 종이띠보다 화성 공전궤도 종이띠의 간격이 좁은 것은 공전속도 차이. 방금 얘기했죠? 맞습니다. 이 공전속도 차이가 결국 순행과 역행을 만들고 이것을 행성의 시운동이라고 얘기했던 거지. 자, 디귿 봅니다. 같은 번호 홈끼리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 이건 무슨 말이냐면 4번 쪽을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를 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충은 항상 지구와의 거리가 외행성이 가장 가까울 때가 충이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 찍힌 점은 화성 겉보 운동의 U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U는 여기하고 여기가 U니까 4번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조금 복사평형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특이한 문제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특이한 문제를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틀린 학생들은 문제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거를 분석을 못했을까라고 하고 반성을 해서 자꾸 연습을 해야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이 문제에서 특이한 것은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C에 해당되는 요게 특이한 거예요. 요게. 왜 그러냐면 이 C를 가만히 보면요. 화살표가 지표에서 대기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대기에서 다시 지표 쪽으로 가는 것도 있어.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 자료는 있잖아. 화살표의 양방향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인 값이 이러한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됐죠? 왜냐면 우리가 복사평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야, 지표에서 대기로 주는 게 10밖에 안 되냐? 대기에서 지표로 주는 것도 10밖에 안 되냐? 아니잖아. 이거는 뭐냐면 지표에서 대기로 주고 대기에서 지표로 주는 값의 차이만큼이 요만큼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기가 12의 차이가 나지만 여기 또 대기의 창에 의한 4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C의 값은 1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야. 근데 이제 내가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만약에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어느 정도 외우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똑같은 문제를 접근할 때 조금 더 쉽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평가원이나 뭐 교육청도 마찬가지 이러한 시험 문제의 기본적인 틀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을 암기해서 풀어라는 게 기본적인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인 걸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하는 사람하고 결론적인 걸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은 접근하는 방식이나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체감되는 난이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숫자는 어느 정도 외워두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도 고득점을 맞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봐봐. 그럼 대기가 이렇게 있지. 자, 그럼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너는 외우고 있으니까 풀었잖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걸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 얼마가 들어와? 100 들어오지? 그 다음에 자외선과 적외선은 대기에 흡수가 되는데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25 정도가 대기에 흡수가 돼. 그 다음에 45 정도는 지표 흡수야. 그죠? 그 다음에 30이 부족한데 30은요. 자, 대기와 지표에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튕겨내는 값 반사율이 얼마? 30 정도야. 반사율. 그치? 물론 우리 문제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30이라고 반사율을 표현했는데 이 부호라고 하는 것은 나간 게 이제 마이너스 부호로 보는 거고 들어온 걸 이제 플러스 부호로 본 거니까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쓰지 않고 30이라고 쓸게요. 됐죠? 요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근데 이제 우리 지구는요. 적외선의 형태로 다시 열을 뭐 합니까? 방출하는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이제 알 거야. 수능에도 나왔었고 평가원에서 곧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복사에 의한 열 전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류나 전도. 그지? 기억하지? 대류나 전도. 혹은 수증기의 증발. 수증기의 자멸 방출이라고 하죠. 증발에 의한 자멸 방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나가게 된잖아. 그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나갈 때 이 세 가지 합이 보통 우리가 133 정도로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133 정도가 나오게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자 133이 이쪽 대기한테 주죠. 대기한테 주는데 이 복사에 의한 열 전달 중에서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지구 밖 우주로 나가는 애가 있는데 얘를 뭐라 그러지? 우리가 대기의 창이라 그랬었지. 대기의 창. 이 복사평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대기가 흡수한 다음에 이러한 값들을 흡수한 다음에 대기가 지구 밖 우주로 방출하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표로 되돌려주는 애가 있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럼 내가 복사평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 지표는 지표끼리, 대기는 대기끼리, 지구 전체는 지구 전체끼리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어떻다?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지구 전체를 먼저 보면은 요게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고 지구와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게 요거 두 개의 합이잖아. 요것도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70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나오는 숫자로는 대기의 창이 보통 4로 많이 나오니까 요 값은 66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지표 입장에서도 요게 나간 거니까 133이고 요거 두 개의 합은 요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133에서 45를 뺀 요 값, 대기에서 지표로 다시 되돌려주는 요 값이 보통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올 때 88로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그럼 대기 입장에서도 보자. 대기 입장에서 얼마를 먹었냐면 대류전도 먹었고 증발 먹었고 복사위에서 먹었는데 133 중에서 4는 그냥 다이렉트 나갔으니까 133에서 4를 뺀 요 세 개의 합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29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대기 입장에서도 129에다가 25를 더한 값이 바로 대기는 흡수한 거고요. 이쪽으로 나간 66과 지표로 대조해주는 88을 더한 값과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지. 조심해야 될 것은 대기 입장에서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은 걸 계산할 때는 대기의 창을 빼고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기의 창은 대기 흡수가 되지 않고 나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봐봐. 요 숫자에서 요 정도를 외워두는 게 되게 안전하다는 거지. 되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럼 여기 문제를 봐봐. 여기서 대류 전도가 마이너스 8, 증발이 마이너스 2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지표 입장에서 나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고 여기 입장에선 플러스가 되는 거지. 대기 입장에서 흡수를 한 거니까. 그럼 요것도 봐봐. 요걸 쓰면 대류 전도가 얼마란 얘기야? 요게 8이란 얘기고. 그지? 요게 얼마란 얘기야? 21이란 얘기야. 그래서 8이 먹었고 21이 먹은 거지. 그러면 133에서 요거 더한 값이 29니까 빼면 요거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4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복사에 의해서 지표에서 방출하는 건 104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요것을 생략해서 표현했다 이거야. 요걸 생략했다 이거야. 지표와 대기 상태에서 주고받은 요것을 생략하자 이거지. 이것을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양방향 화살표라는 얘기는 104에서 88을 뺀 거니까 요 값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겠니? 104에서 88 빼면 얼마니? 16이지. 그러니까 요 양방향에서 16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원래는. 요게 C였던 거야. 근데 왜 선생님 여기는 10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서 대기의 창 4는 다이렉트 나간 것은 이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12가 되는 거고 얘네들의 양방향의 차이, 즉 지표가 대기한테 주는 복사와 대기가 지표한테 되돌려주는 복사의 차이가 16의 차이가 나게 됐다는 거니까 C가 바로 16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지만 지표에서 대기로 주는 게 총 104가 어쨌든 지표에서 나간 게 104가 나간 거고 대기에서 지표로 돌려주는 게 88이니까 대기보다 지표에서의 방출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주고받음으로 해서 여기는 C가 16이 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호는 생략하고서 얘기하는 거야. 부호는 생략하고. 됐지? 자, 그럼 쌤, 만약에 이걸 못 외운 사람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 B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B는 어떻게 구하냐면 B는 지표면에 뭐 한 거야? 흡수한 거지. 먹은 거니까. 그럼 지표 입장에서도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니까 B는 나간 걸 따져보자. 8 나갔지? 부호 생략하고 21 나갔지? 그지? 그 다음 또 뭐 나갔어? 여기서는 주고받았는데 결국 누가 더 많았어? 지표에서 나간 게 더 많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고받은 걸 다 한 게 여기서 지표에서 나간 게 많았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16을 더하게 되면 그치? 요게 바로 B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걸 계산하면 8에다가 21을 더하면 얼마야? 29지. 29에다가 16을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 29에다가 16을 더하면 45가 되잖아. 그래서 이 B의 값이 45가 되는 거고요. 암기해서 푸는 학생들은 요게 45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치? 자,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A는요, 대기 입장에서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럼 A는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된 거니까 흡수는 A가 흡수가 됐고 또 흡수된 게 뭐가 있냐면 8이 전달해줬죠? 그럼 8 먹었지. 그지? 또 뭐 먹었어? 20일 올라갔지? 20일 흡수했지. 요게 다 대기 입장에서 먹은 거지. 또 뭐를 먹었지? 여기 주고받은 거잖아. 그치? 주고받은 건데 누가 더 많았다고 결과적으로는? 지표가 대기한테 준 게 더 많았어. 그럼 대기 입장에서 이만큼 얻었으니까 플러스 보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2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요거는 뭐랑 똑같아야 돼? 나간 양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나간 거는 최종적으로 나간 게 66이 나갔잖아. 요렇게 하면 A가 계산이 된단 말이야.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건 주고받은 거니까 12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지. 이 12는 결과적으로 지표에서 대기로 준 게 최종적으로 12가 남았다는 거니까 대기 입장에서는 12를 더 먹은 거잖아. 그럼 요거 3개를 더해서 요거에서 빼주면 요 A 값이 나오는데 요게 25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맞나? A 8, 21, 12, 66.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요 과정을 이제 나타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아마 요거를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 C는요. 차이가 12가 여기서 나지만 4까지도 올려준 거니까 16이 되는 거예요. 지표 복사에 주고받을 때. 됐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정답을 찾아봅시다. A보다 B가 크다. A보다 B가 큽니다. C는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마이너스 16이 돼야 돼. 이렇게 틀렸어. 디귿. 적외선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지표면보다 대기가 크다. 자, 여기 보세요. 적외선 복사의 방출량, 적외선 복사의 방출량은 선생님이 뭐 얼마라고 그랬어? 104지. 그럼 대기에 의해서 적외선 복사의 방출량은 88이 있지만 88만 있는 게 아니라 1로 올려준 뭐도 있어? 66도 있잖아. 그럼 88 플러스 66은 당연히 104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죠? 무슨 말인지? 좋아요. 자, 그래서 지표면보다 대기가 크다. 요거는 맞는 질문.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조금 특이한 문제였어요. 자, 17번 문제 갈게요. 자, 17번 문제도 약간은 좀 지엽적인 문제였는데 이제 회합주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를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풀려요. 그래서 아마 이번 교육청 문제가 이번 6평 문제가 조금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은 안전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딱 원리 원칙대로 야 이건 자료상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외우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외워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은 외워두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이런 감을 잘 잡아야 된다고. 올해 트렌드가 그런 거란 말이야. 됐지? 자, 그러게 봐봐. 가도요. 회합주기가 0.3이야. 그럼 봐봐. 1년보다 회합주기가 짧아. 회합주기가 1년보다 짧은 행성은 누구밖에 없어? 수성이야. 그지?
물론 이 문제에서는 행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뭐 소행성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곤 하지만 이런 정도 해압축이면 수성일 수밖에 없다고 거의. 그지? 수성이야. 그러니까 내행성이겠지 얘는. 그 다음에 나를 봐봐. 나는 1년보다 회합축이가 살짝 길어. 거의 1년이야. 아, 그럼 우리 뭘 배웠지? 외행성은 지구와 가까이 있는 외행성보다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회합주기가 짧아지고 몇 년의 수렴회가? 1년의 수렴회가. 근데 1년하고 같아질 수는 없어. 물론 1년보다 약간은 길어야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나는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외행성, 목성의 행성이란 말이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천왕성, 해왕성 뭐 이쪽이겠지. 정확히 우리가 모르더라도, 그지? 그래서 얘는 외행성이면서 정확히는 몰라도 얘는 무슨 행성? 목성형 행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지. 자, 물론 이제 뭐 얘가 뭐 선생님 명왕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외행성 쪽이라니까 거의 뭐 그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달을 봅니다. 달은 1.380입니다. 1.380. 얘는요. 사실 요거는 이제 외워두면 되게 편한 게 금성과 지구와의 회합주기가 보통 1.5년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금성이 될 수는 없어. 어떤 의미에서. 화성은 지구와 화성의 회합주기가 한 2년 정도 돼 대략적으로. 화성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간에 외행성일 거야. 외행성일 거야.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목성의 행성일 거야 얘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이제 목성의 행성 뭐 이런 표현보다는 보통 이제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1.380 정도가 회합주가 나오는 목성의 행성은 거의 드물고 얘는 아마도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에 위치하는 소행성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추측을 합니다. 문제 출제자가 어떻게 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얘가 정확히 누구다라는 것을 알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지? 자, 이렇게 보자. 낮과 밤의 표면 온도차는 나보다 가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성은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 일교차가 크다. 맞죠? 이거 맞아요. 나는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고리라고 하는 것은 토성이 가장 뚜렷하긴 하지만 토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목성의 행성은 다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는 다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다보다 나가 어쨌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다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낸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는 이제 해설을 하는 거니까 소행성 정도가 아닐까라고 내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지?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아자아자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18번 문제인데 18번 문제는 아이디어를 정말 잘 냈어. 이 문제는 딱 하나 포인트만 잡으면 문제가 일사천리로 풀리는데 그 포인트를 못 잡게 되면 이제 말리게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지금 달의 위상이 나와 있는데 달의 위상이 이렇게 보여. 근데 약간 이제 반달스럽긴 하지만 반달보다도 더 많이 보인단 말이야. 그지? 반달보다 더 많이 보여.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상현달과 보름달의 사이에 있는 부푼 상현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들 봐봐. 부푼 상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려줘야 돼. 차이점 알겠니? 부푼 상현은요 반달보다 부풀어 있는 면적이 더 많은데 약간 이렇게 부푼다고요. 이렇게 볼록하다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록해. 지금 이렇게 볼록하단 말이야. 이쪽 방향으로 안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부푼 상현이 아니라 이건 뭐냐? 여기에 지구의 그림자가 있어. 본 그림자. 그지? 그래서 달이 지금 이쪽으로 뭐 하고 있는 상태? 들어가는 단계. 즉 월식의 진행 과정의 한 단계고 지금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아직 그림자 속으로 다 안 들어간 부분 월식의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월식의 어떤 시작 지점이지. 이 월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얘는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월식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아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란 말이야. 이 볼록한 모양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거야. 됐지? 그럼 월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뭐일 때 일어날 수 있지? 망일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감을 잡으면 끝나는 거지 이제. 그래 놓고 봤더니 천구의 적도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여기는 서쪽 하늘이네. 우리나라니까. 그리고 천구의 적도보다 얘는 더 이쪽에서부터 일주권을 이런 식으로 화성과 달이 가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무슨 저기를 갖고 있다? 마이너스 저기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봐봐. 벌써 다 감을 잡았겠지만 이제부터 일사천리로 문제가 풀려. 태양 그리고 지구 그려. 그 다음에 지금 봤을 때 월식의 진행 과정이니까 거의 망의 위상일 거란 말이야. 망. 그지? 그리고 같은 하늘에 지금 거의 화성에 비슷한 위치에 찍혀 있기 때문에 화성도 거의 이 위치에 있는 거고 화성의 위치는 어디 위치에 있다? 충 근처에 있다. 그럼 충 근처에서는 뭐를 하지? 역행을 하고, 그지? 역행을 하고 적경이 감소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름달인데 망인데 망을 어느 쪽 하늘에서 봤어요? 서쪽 하늘에서 봤거든요. 그럼 이 보름달을 서쪽 하늘에서 보려면 관찰자가 약간 이런 식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쪽 보름달이나 외행성, 화성이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상황이 될 테니까 이때 시간대는 해 뜨기 직전 언제라고요? 새벽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니까. 자, 이해됐지? 문제 괜찮았어요. 좋아. 교육청 파이팅! 자, 어쨌든, 이번에 어디 교육청이지? 어쨌든 넘어갑니다. 이 시기는 겨울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겨울철이다.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적이니까 태양은 플러스적일 수밖에 없고 겨울철이 아니라 오히려 여름철에 가까울 테니까 틀렸어요. 그치? 그 다음에 니은 다음날 화성의 적경은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행하는 구간이니까 충에 있으니까 맞아요. 초저녁 서쪽 하늘을 관측한 것이다. 초저녁 서쪽 하늘이 아니라 새벽의 서쪽 하늘이니까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 지문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문 선지는 뭐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의 어떤 재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 이 아이디어는 잘 낸 겁니다. 됐죠?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태양의 흑점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아마 올해 3월달 교육청 문제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3월인가 4월에서도 흑점이 나왔었고 이번에 7월에 또 흑점 문제가 나왔네요. 딱 봤을 때 나도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 좌표가 막 이렇게 복잡해? 이거 킬러 문항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19번이고 사실은 이제 문제는 조금 허무했어요. 그냥 잘 찍어서 잘 분석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자 여기가 태양의 적도잖아요. 그지? 그럼 태양의 적도면 이쪽으로 갈수록 이 태양 입장에서 무슨 위도? 고위도야. 마찬가지로 이쪽 태양의 남반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위도지? 고위도야. 그치? 남반구에서는 이쪽 남쪽으로 갈수록 고위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이 흑점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지? 고위도로 갈수록 자전 주기는 태양의 자전 주기는 어떻다? 길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자전 주기가 길어지는 거야. 이거 써줄게요. 고위도로 갈수록 이 태양의 자전 주기는 길어진다. 왜냐면 태양 자체가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찍어보자. 자, A라는 흑점을 봤더니 A라는 흑점이 가에서 X축이 마이너스 403 정도야. X축은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X축이 마이너스 403도 정도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500이 있으니까 대략 찍을게. 여기쯤 찍히는 거야, 여기쯤. 요런 식으로. 여기 언니가 A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Y축을 봤더니 마이너스 244야. 그럼 마이너스란 얘기는 남반구 쪽, 태양의 남반구 쪽이란 얘기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50일 테니까 여기쯤, 한 여기쯤 찍을게. 여기가 A쯤 되는 거야. 이렇게 찍히는 거지. 그럼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에서 서로, 얘들아, 동에서 서로 흑점이 이동하게 되는 것은 다 알 테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X좌표가 0쪽에 다가가게끔 가야 된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0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9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61이니까, 가 다음에, 다 다음에 나로 갔구나. 그래서 순서는 가가 먼저, 그 다음에 다가, 그 다음에 나. 그치? 가, 다, 나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가, 다, 나. 됐지? 그 다음에 이제 B, C, D는요, 굳이 찍진 않더라도 B, C, D는 A보다 지금 X축이 조금 더 0에 가깝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 C, D는 이 A보다는 더 이쪽 위에 찍혀야 된다는 얘기야. 더 저위도에 있다는 얘기야. 즉, 이 A의 흑점이 가장 이 4개의 자료 중에서는 어느 위도다? 고위도다. 왜냐면 A, B, C, D는 전부 다 남반구에 있는 흑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고위도에 위치하는 흑점은 A 맞아요. 관측수선은 가나다가 아니라 가다 나니까 틀렸어. 디귿. 태양의 자전주기는 A가 위치한 위도보다 C가 위치한 위도에서 길다. A가 가장 고위도에 찍히니까 이때 자전주기가 가장 어때야 돼? 길어야 돼. 그지? 그래서 A가 위치한 위도보다 C가 위치한 위도에서 길다는 틀렸네. 그지? A가 더 길어야 돼.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 가봅시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자, 이 문제도 괜찮았어요. 그죠? 항상 있잖아. 문제가 있잖아. 꼭 난이도가 높아야지만 좋은 문제는 아니잖아. 그치? 난이도가 적절해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좀 자료가 신선하고 이런 문제들은 좋은 문제들이거든요. 이거는요. 지금 중심별에 대해서 행성이 2개가 지금 식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여기 이 A 시점이 해당되는 게 지금 현재 이 그림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일단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몰 a에 의해서도 밝기가 어두워질 테고 스몰 b에 의해서도 밝기가 어두워질 텐데 지금 공전 방향이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a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식을 막 일으키기 시작한 거란 말이야. 이 a 행성은 그지?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a에 의한 식은 안 일어났을 거란 말이야. 근데 b는 이미 이만큼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지? 즉, 이 A 시점, 라지 A 시점보다 이전 단계를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이렇게 떨어진 것은 A는 아직 식이 일어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B에 의한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스몰 B에 의해서. 이해돼요? 이런 얘기야. 얘네들의 공전 속도의 차이는 다르긴 하겠지만 요 이전 단계로 가게 되면 스몰 A는 이쪽으로 벗어나 있고 스몰 B는 여전히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태니까 요 전 단계 여기서 식이 일어나서 어두워진 요 밝기 변화는 누구에 의한 밝기 변화다? 스몰 B의 행성에 의한 밝기 변화야. 그러니까 여기 바로 스몰 B에 의한 행성의 밝기 변화가 나타난 거야. 됐죠? 그럼 얘들아 이 문제를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 만약에 스몰 A가 없다면 스몰 B에 의해서만 밝기가 어두워질 테니까 결국 이렇게 가던 애가 식이 나타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스몰 B에 의한 식이 되는 거잖아. 얘를 생각하지 말란 얘기지. 근데 이 자료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또 이게 있으니까 요거에 의한 것은 스몰 A에 의한 식에 의한 밝기 변화가 되는 거고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스몰 A와 스몰 B가 둘 다 중심별을 가린 상태이기 때문에 밝기가 가장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됐지? 자,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 스몰 b가 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스몰 a는 요만큼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물론 이 문제에서 뭐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몰 b에 해당되는 행성의 면적이 스몰 a에 해당되는 행성의 면적보다 더 컸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는 있겠지. 이 간격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됐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스몰 a와 스몰 b의 공전궤도면 시선 방향과 수직이다. 야, 수직이면 이게 식이 되겠냐? 안 되잖아. 틀렸지. 니은 가에서 행성에 의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스몰 a보다 스몰 b가 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아, 이거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스몰 b는 여기서 식이 돼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스몰 b만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몰 b에 의한 식현상이고 스몰 a에 의한 식현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더 길 수밖에 없어? 스몰 b에 의한 식현상이 더 길게 나타났지. 그럼 왜 스몰 b에 의한 식현상이 더 길게 나타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스몰 b가 더 어떻게 움직였다? 천천히 움직이고 스몰 a는 더 어떻게 움직였다? 빨리빨리 움직였다. 즉 스몰 b가 스몰 a보다 공전 속도가 느렸다는 얘기고 스몰 b의 공전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공전 주기가 더 길다는 얘기니까 스몰 b가 스몰 a보다 공전 주기가 길어요. 그지? 공전주기가 길어요. 그럼 스몰 b가 스몰 a보다 공전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케플러 제3법칙에 의해서 스몰 b가 스몰 a보다 공전궤도 장반경, 동일한 a니까 그냥 얘기했을게요. 한글로 장반경이 더 멀리서 돌고 있는 행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지. 됐죠? 그럼 보자. 가에서 행성에 의한 식이 진행되는 시간은 스몰 a보다 스몰 b가 길다. 이거 맞아요? 공전궤도 반지름은 스몰 b보다 스몰 a가 짧다. 스몰 a가 짧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정답.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우리 또 다음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